여러분, 혹시 삶의 밑바닥에서 상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진실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을 되찾는 열쇠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잊고 싶었던 과거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여인의 끝나지 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치열한 여정. 가슴 한켠이 아려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결국 따뜻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깊은 가족 속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5년간 교사로 살았던 박선영, 명예퇴직 후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에서 천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정막만이 가득한 공간, 문득 옆자리를 돌아보니 텅 빈 침대가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싸늘한 공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혈압약통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물 한 잔과 함께 두 알의 약을 삼키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칼에 섞인 흰머리가 어제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았죠. 깊어진 눈가의 주름, 축 처진 입꼬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제 해놓은 밥이 그대로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으로 남아있었어요. 28년을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던 습관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까지 모두 혼자 먹기엔 너무나 버거운 양들이었죠. 또 버리게 생겼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터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에는 벌써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부부의 뒷모습이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모습에 가슴 한 구석이 욱심거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중년층 재혼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행복해 보이는 재혼 부부의 인터뷰가 나왔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용기 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환한 미소가 왜 이리도 서늘하게 다가올까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실벽 깊숙한 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8년 전 김준호 씨와 이혼하면서 애써 치워두었던 추억들이었죠. 가끔 꺼내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씁쓸한 현실에 자제를 했습니다. 아직도 준호 씨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 한 장이 서랍 한 구석에 남아있었어요. 수익자를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었죠. 오전 7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준이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병원 야근이라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도 혼자 대충 드시지 말고 제대로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쓸쓸했습니다. 29살이 된 딸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도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이었죠. 의대를 포기하고 물리치료학과로 진로를 바꿔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더 단단했다면, 준호 씨를 막을 수 있었다면, 준이는 지금쯤 의사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침을 먹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독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옆 아파트에 사는 윤정숙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도서관이에요? 참 부지런하네. 그러나저나 혼자 지내기 많이 힘들죠. 교사 출신이면서도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니 안타까워요. 말끝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죠. 사람들은 제가 이혼한 것을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교사답지 않게 인내심이 부족했다고 수근거렸죠.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러게 누가 그런 남자랑 결혼하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편 이야기, 자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전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가끔 누군가 물어올 때면 애매하게 둘러댔죠. 선영 씨는 딸이 물리치료사라면서요. 결혼은 언제 시킬 거예요? 아직 일이 재미있다고 하네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그들의 평범한 질문조차 저에게는 칼날처럼 다가와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 재료를 고르는데 옆에서 부부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대답했죠.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 평범한 대화가 한때 저에게도 익숙했던 그 일상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녁 6시 혼자 앉은 식탁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밥을 먹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이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밤 9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공원 벤치들마다 연인들이 앉아 있었고 산책로에는 부부들이 다정하게 걸었죠. 혼자 걷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아직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였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와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또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약을 삼키며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옆자리가 유독 넓어 보였어요. 베개 안아보려다 그만뒀죠.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죠.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 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잠든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까? 준이가 결혼하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새벽 5시가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될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대학병원 1층 카페는 면회객들로 북적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야근을 마친 딸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지도 못한 채 급하게 나온 모양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실제로는 30분이나 기다렸지만 딸이 미안해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이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둔 따뜻한 카페라테를 딸 앞으로 밀었습니다. 많이 피곤하구나. 네, 요즘 환자가 많아요. 특히 뇌졸중이나 치매 환자분들이 급증해서요. 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딸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분 누군지 알아요? 사진 속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정형외과 과장님이에요. 62세시고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대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준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짐작이 갔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 선배가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래요. 자녀분들도 다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한번 실패한 사람이 뭘 믿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니? 준이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는 아직 58세밖에 안 됐어요. 요즘 60에도 재혼하는 분들도 많고 엄마는 교사 연금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잖아요. 준이야, 네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8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소리 지르던 날, 경매딱지가 붙은 현관문, 학교에서 봤던 동정어린 시선들, 그 모든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그때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게 벌써 8년 전이에요.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있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이혼한 여자가 재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뻔해. 준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내년에 이서진 씨랑 결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준이가 서진 씨와 사귀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정말? 언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엄마 때문에? 준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정말 혼자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혈압도 점점 높아지고 계시는데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이를 위해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제도 불면증 약 드셨죠? 약통 보고 알아요. 준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김 선생님 아세요? 엄마랑 같이 근무했던 분. 그분도 5년 전에 재혼하셨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신대요. 지난달에 병원에 오셨을 때 만났는데 엄마 안부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서진 씨 어머니도 재혼하셨어요. 65세예요. 처음엔 자녀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다들 잘했다고 해요. 준이가 계속 설득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매일 병원에서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 봐요. 가족이 없어서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분들.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나는 네가 있잖아.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나요? 결혼하면 시댁도 있고 아이 낳으면 더 바빠질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 테이블에는 무거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준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싫으면 그때 거절해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준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쓸쓸한 집안이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으니 준이가 준 명함이 떨어졌어요. 정형외과 과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준이 말대로 아직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니 뿌리 쪽 흰머리가 더 도드라져 보였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봤습니다. 텅 빈 옆자리가 오늘따라 더 넓어 보였습니다. 준이가 결혼하고 나면 이 적막함은 더 깊어질 텐데. 휴대폰을 들어 김 선생님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혼이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그런 걸 대뜸 물을 수는 없었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준이가 준 명함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깔끔한 글씨체였어요. 사진으로 본 것처럼 단정한 인상이 명함에서도 느껴졌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선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죠. 일요일 오후 작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이와의 대화 이후로 계속 과거가 떠올랐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91년 22살 때 찍은 임용고시 합격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바로 그해 가을 김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25살 청년이었죠.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 1년도 안 돼 결혼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제 모습과 턱시도를 입고 어색해하던 준호 씨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1996년 준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29살의 제 모습은 너무 젊어 보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주로 맡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준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는 이 작은 아파트는 25평이었어요. 명예퇴직금의 절반으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나머지 절반은 8년 전 이혼 과정에서 준호 씨의 빚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렸습니다. 2017년 봄, 준호 씨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시엠사가 망하면서 하청업체였던 준호 씨 회사도 연쇄 부도를 맞았죠. 처음엔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죠. 준이가 대학생이던 때였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경매 딱지가 붙던 날 준이가 울면서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못 참겠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했죠.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50세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25년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그렇게 찍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준호 씨가 술에 빠져 살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간다고 수군거렸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는 짧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이 잘 부탁해. 그 후로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지금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도서관 독서 모임, 화요일과 금요일은 동네 요가 교실, 수요일은 시장 보는 날이었죠. 주말엔 혼자 근처 산을 오릅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음악을 들어요. 가끔 부부가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보면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교사 연금은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적금도 조금 있었고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만나면 반가워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다들 가족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듣기만 했죠. 누군가 제 근황을 물으면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재혼 생각은 없어?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어요.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실패할까 무서웠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생긴 지 5년이 됐어요. 갱년기 증상도 심했죠. 열이 확 올랐다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혼자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준이가 병원에 있었지만 근미 중이라 올 수 없었죠.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준호 씨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몇 장, 준이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못한 채 애매하게 남아있었죠. 거실 벽에는 준이 사진만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물리치료사 자격증 받던 날, 의대를 포기하고 물리치료학과로 진로를 바꿨을 때 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 길도 좋아요. 하지만 제 탓이란 걸 알았습니다. 준호 씨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준이는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그 미안함이 가슴 한구석에 늘 박혀 있었죠. 요즘 준이는 서진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준이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나면 전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어요.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준이가 아이를 낳으면 가끔 봐주러 가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삶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젊었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잿빛 하늘이 우중충하고 흐렸습니다. 매운탕이라도 끓여볼까 하고 생선을 사기 위해 저녁 무렵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라 평소 대충 먹는 편이었고 남은 반찬은 버리기 일쑤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칼칼한 매운탕이 먹고 싶었죠. 그때였어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다가 8년 전 헤어졌던 전 남편 김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건설회사 부도로 집을 날리고 저의 퇴직금까지 빼앗아간 그 매정한 남자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힘없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8년 만에 만난 준호 씨는 살이 많이 빠져서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초라한 행색을 보니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른 뒤돌아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를 못 본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지 준호 씨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다니 저는 순간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뒤돌아서서 붙잡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볼까 싶다가도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서 뭐하나 싶어 망설였어요. 어차피 이제 남이고 벌써 8년이 흘렀는데 상관할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 준호 씨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끓이려던 매운탕은 그대로 식탁에 둔 채 말이죠. 언제 볼지 모르는데 어디 사는지 한번 물어나 볼 걸 그랬나? 그래도 20년이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그러다 또 고개를 저었죠. 멍하니 앉아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이었어요.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내일 만나서 해요. 12시에 병원 앞 한정식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불안해졌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혹시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정형외과 과장을 만나보라고 또 설득하려는 걸까요?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대학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이가 물리치료실에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숨이 막힐 듯 달려왔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입구로 뛰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가 안내해줬어요. 준이는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제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무슨 괜찮아. 얼굴이 하얗잖아.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며칠 쉬면서 영양제를 맞으면 회복될 거라고 했죠. 준이 옆에서 1시간쯤 있다가 물을 사러 자판기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신경과 외래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본 뒷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의 구부정한 어깨, 하얗게 센 머리, 떨리는 손, 바로 전 남편 준호 씨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준호 씨는 간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죠. 예전보다 훨씬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이 없습니다. 치매라고 진단받으셨죠. 정기적으로 오셔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귀동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구두는 낡았고 재킷은 헐렁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게 다듬던 머리는 길게 자라 목덜미를 덮고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한 원망까지. 하지만 그 밑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도 있었어요. 어제부터 자꾸 떠오르던 그 감정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준호 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도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물을 사는 것도 잊고 준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잠들어 있었죠. 창백한 얼굴을 보니 준호 씨 생각이 더 났어요. 준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픈 딸에게 그런 충격을 줄 순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8년 동안 원망하고 잊으려 애썼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동정심일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정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준호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쇠약해진 목소리. 8년이란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기에 저렇게 됐을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준호 씨의 표정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 사과가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싶어 화가 났었죠. 하지만 오늘 본 준호 씨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 씨다 치매라니, 61살의 치매라니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그것도 혼자서 병원을 다닌다니.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준호 씨의 현재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가족은, 형제들은 다들 어디 있는 걸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준호 씨와의 지난 세월을 다시 생각했어요.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준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준호 씨, 첫 월급으로 사준 목걸이, 결혼 10주년 때 갔던 제주도 여행,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우유를 데웠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만 희미하게 보였죠. 준호 씨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채로.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원망하고 잊으려 애썼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정일까요? 다음 날 아침 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퇴원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 며칠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이 밀려서요. 그리고 엄마, 어제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 사러 갔었어. 왜? 아니에요. 간호사가 엄마가 복도에서 오래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준이에게 준호 씨를 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준호 씨가 정말 그런 상태인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8년의 원망과 상처를 안고서도 그를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준이 집에서 돌아온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퇴원 후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반찬을 만들어주고 온 길이었죠. 그런데 머릿속엔 온통 준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어요. 머릿속을 정리해보려고 했습니다. 왼쪽엔 도와야 하는 이유를, 오른쪽엔 도와선 안 되는 이유를 적기 시작했죠. 펜이 망설여졌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과거를 되짚어봤어요. 정말 준호 씨가 나쁜 남편이었을까요? 사업 실패 전까지 20년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이 학예회 때마다 비디오 카메라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준호 씨. 제 생일마다 서툴게 케이크를 만들다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던 준호 씨. 그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교사 시절 동료였던 윤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정수가 만약에 말이야, 이혼한 전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설마 준호 씨가?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물어보는 거야. 정숙 씨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으로는 도와주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준이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딸이 알면 분명 반대할 거예요. 어쩌면 제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오후에 도서관에 갔지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죠. 선영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혈압약을 사면서 약사에게 물었어요. 치매 초기 환자가 혼자 생활하는 게 가능한가요? 위험하죠.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스불도 켜놓고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약사의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혼자 있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독거노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쓸쓸한 방을 보니 준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밤 9시 성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빈 성당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성당을 나와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으며 계속 고민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연금으로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준호 씨를 도울 여력이 있을까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게다가 치매가 진행되면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이 돈을 쓴다면, 하지만 이건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준이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려고 아껴둔 돈이기도 했고요. 사회적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이혼하고도 전 남편을 챙긴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 이혼한 것만으로도 수근거리는데 이런 일까지 알려지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라고 하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죠.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준이 돌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준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복약과 꾸준한 인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이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제가 미쳤다고 할까요?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날이 새고 있었어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의무감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선영 선생님이시죠? 대학병원 신경과입니다. 김준호 환자분이 선생님을 비상연락처로 적어놓으셨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무슨 일이죠? 다음 주 진료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데 가능하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보호자는 아닌데요. 아, 그럼 다른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한 번만이라도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저를 아직도 비상연락처로 적어놨다는 건 그에게 정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준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딸의 안색이 많이 좋아져서 안심이 됐어요. 찌개를 떠먹던 준이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가슴이 컥 막혔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준이가 한숨을 쉬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먼저 아버지 얘기를 꺼내다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갑자기 왜 아빠 얘기를 하니? 병원에서 봤어요. 신경과 외래에서. 준이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원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너도 봤구나. 치매 초기래요. 혼자 다니시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설마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사랑이 아니야. 그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요? 빚더미에 앉혀놓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준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야. 아빠도 감당이 안 됐던 거지.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 예약증을 꺼냈습니다. 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나를 비상연락처로 적어놨더라.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기로 했어. 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쳤어요? 왜 엄마가 그런 걸 해야 해요? 준이야, 진정해. 진정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이는 피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네 아빠잖아. 아빠요? 아빠가 뭐가 아빠예요. 연락 한 번 없이 8년을 살았는데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이가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월요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경과 외래 앞에서 준호 씨를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9시 반부터 와서 기다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거였어요. 10시 10분 전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준호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선영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해. 다른 사람이 없어서.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더 좁아 보였어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하는데 자꾸 잊으신대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약 이름, 복용 시간,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준호 씨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진료가 끝나고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사서 준호 씨 앞에 놓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살아? 노원구 고시원에. 고시원. 준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야.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소장이었던 사람이 수급자라니. 준호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준이는 잘 있니? 물리치료사 됐어. 대학병원에서 일해. 의대는 포기했지.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날 처음으로 준호 씨의 고시원까지 따라갔습니다. 평수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이불은 낡아서 솜이 빠져나왔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멋쩍게 웃었어요. 익숙해졌어. 혼자 있으니까 넓은 곳도 필요 없고. 방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혼자서라도 준이가 반대하더라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준호 씨의 약을 대신 받아왔어요. 일주일치씩 소분해서 요일별로 정리했죠. 매일 아침 문자로 약 먹으라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주변 복지관에도 문의했어요.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확인했어요. 2개월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죠.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내보내야 해요. 제 통장에서 돈을 찾아 대신 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탁했어요. 시장에서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을 소분해서 용기에 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고시원 앞에 놓고 왔죠. 준호 씨가 누가 줬는지 물어도 모른다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목요일 밤 준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딸이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병에 들려 있었죠. 준이야, 무슨 일이야? 딸이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와 앞에 놓았어요. 준이가 소주병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봤어요. 병원에서.
가슴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계속 말했어요. 물리치료실에 잘못 들어오셨길래 안내해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준이야 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벽에 걸린 어린아이 그림을 보면서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버지 머릿속엔 아직도 제가 어린애인가 봐요. 대학교 입학식 날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던 그날이 저의 마지막 기억인 줄 알았는데 준이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의대 포기할 때도 아버지는 없었어요. 장학금 끊기고 학자금 대출받으러 다닐 때도. 그런데 이제 와서 뭐해요? 준이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엔 술을 잘 안 마시는 아이인데 오늘은 마음이 많이 복잡한 모양이었죠.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 매일 밤 네 자는 모습 보고 또 보고 유치원 학예회 때는 회사 조퇴하고 맨 앞자리 지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떠났잖아요. 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제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야. 때론 용서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다음 날 준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어요. 엄마, 서진 씨 어머니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왜? 결혼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재혼하셨거든요. 65세에 엄마한테 조언해주고 싶으시대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주말에 서진 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준이 어머니시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서진 씨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재혼을 포기했죠. 그런데 60 넘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서진이가. 그런데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인정하더라고요. 그날 밤 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진 씨 어머니 만나보니 어땠어요? 좋은 분이더라.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일과는 별개로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 많이 봐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근데 또 혼자 오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준이야,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돕는 건 이해할게요. 엄마니까. 며칠 후 준이가 물리치료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운동법이었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도움될 거예요. 인지기능 유지에 좋대요. 놀랐습니다. 준이가 먼저 아버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다니. 고마워, 준이야.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해서. 하지만 딸의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와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혼수 이야기를 하면서 준이가 말했죠. 엄마, 결혼식 때 아버지 자리는 비워둘게요. 준이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아놓고 싶지는 않아요. 준이의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준호 씨를 마주친 준이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약해 보이네요.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해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와 함께 장을 봤어요. 딸이 영양제를 집어들며 말했죠. 이거 치매에 좋대요. 비싸긴 한데. 준이야, 정말 괜찮아?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주는 거예요. 전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봤어요. 주말 준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아버지 병원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물리치료사로서 가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변명 같았지만 준이가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혈연일까? 함께한 시간일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마음일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이면서 또 그 무엇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병원 원목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준호 환자 치료비를 대납하신다고요? 네,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 봉투에서 1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수납 영수증에 이름을 쓰려다 멈췄어요. 그냥 치료비 후원이라고만 적었죠.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생필품을 샀습니다. 휴지, 비누, 칫솔, 면도기까지. 검은 봉투에 담아서 고시원 관리실에 맡겼어요. 김준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누가 줬는지는 말하지 마시고요. 관리인 아저씨가 눈치를 챘는지 씩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월세도 내주시고 참 좋은 분이네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다음 날 준호 씨가 자주 가는 마트를 확인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슈퍼였어요. 사장님께 다다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혹시 김준호라는 어르신 아세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아, 그 할아버지요? 매일 라면만 사가시던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어요. 이 돈으로 그분이 오시면 필요한 거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거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덤이라고 하세요. 행사 상품이라고. 목요일,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갔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왔죠. 같은 벤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은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앉던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준호 씨는 하늘을 보다가 땅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오래된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죠.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족 사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치매 안심센터에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준호 씨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죠. 혹시 김준호라는 분 오시나요? 네,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오세요. 혼자 오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준호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죠. 김준호 씨는 약을 잘 안 드셔서 걱정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주말 준호 씨 방 앞에 반찬을 놓고 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를 작은 통에 담았어요. 메모도 함께 놓았죠.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반찬입니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준호 씨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김준호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액 맞고 있어요.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혼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병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 영양실에 찾아갔습니다. 환자식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죠.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양가 있는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그냥 먼 친척이에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수요일 준호 씨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죠. 저녁에 몰래 찾아갔어요. 문 앞에 죽을 끓여서 보온 도시락에 담아놓았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어요. 문 너머로 준호 씨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준호 씨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 씨가 복도를 둘러봤어요. 저는 계단 모퉁이에 숨어 있었죠. 준호 씨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혼잣말이 들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요일 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다니세요? 그냥 이것저것.
혹시 아버지 때문에 들켰나 싶어 놀랐습니다. 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고시원 월세 내신 거 알아요. 관리인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준이야, 괜찮아. 엄마니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의 이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금요일 또다시 치매센터에 갔습니다. 준호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층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영아, 봉사활동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누가 자꾸 도와주는데 설마 네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준호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준호 씨는 그날 시장에서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기 싫어 못 본 척 애써 지나간 것이었어요. 그 사실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진료를 받는 동안 기다리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병원 입구가 보였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고급 외제차에서 내렸어요. 강인혁 씨였습니다. 준호 씨의 옛 사업 파트너였죠. 8년 전 회사가 망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혁 씨는 번듯한 차림새로 보아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인혁 씨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급하게 계산을 하고 병원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는 인혁 씨를 발견했죠. 그가 향한 곳은 신경과 외래 대기실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인혁 씨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혁 씨가 준호 씨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단어들이 띄엄띄엄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가 시끄러워서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화분 뒤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인혁 씨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아직도 입 닥치고 있으니 다행이야. 시장 출마 전까지만 조용히 있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래, 계속 그렇게 기억 못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딸도 있잖아. 인혁 씨가 준호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였어요. 준호 씨가 움츠러들었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 알려지면 곤란하겠지. 아빠가 횡령 누명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횡령이 누명이었다고? 인혁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병원비는 내가 계속 대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알았지? 인혁 씨가 떠난 후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인혁실에 검색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현직 시의원이었고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내년 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라는 기사도 있었죠. 8년 전 준호 씨와 함께했던 회사는 망했는데 인혁 씨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걸까요? 도서관으로 겠습니다. 8년 전 신문을 찾아봤어요.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된 옛날 기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2017년 5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 회사 부도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하청 대표 김준호 씨가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고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죠. 반면 인혁 씨는 피해자로 나와 있었어요.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 씨 회사가 진행했던 아파트 부지가 지금은 인혁 씨 회사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세가 300억이 넘는 땅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이야, 혹시 8년 전 아빠 회사 기억나? 왜요? 갑자기?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큰 비밀이 숨어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치매센터 휴게실에서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강인혁 씨 알아요?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몰라. 거짓말 하지 마요. 어제 병원에서 만났잖아요. 준호 씨가 벌쩍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팔을 잡았죠.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8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그만해. 준이를 위해서라도. 준호 씨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숨어 있었죠. 저녁에 집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혁 씨의 경력, 현재 지위, 준호 씨 회사 부도 당시 정황,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인혁 씨가 준호 씨를 희생양으로 삼고 모든 걸 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선영 씨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인혁 씨였습니다. 누구세요? 괜한 호기심 갖지 마세요.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준호 건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준호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인혁 씨는 시의원이고 곧 시장이 될 사람이었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맞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준호 씨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컴퓨터를 켜자마자 인혁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했어요. 8년 전엔 빚쟁이였던 사람이 지금은 10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유력 인사로 성장한 과정이 의심스러웠죠. 점심 무렵 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엄마 얘기를 하고 갔어요. 무슨 사람? 뭐라고 했는데?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어머니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전화래요. 인혁 씨였습니다. 준이의 직장까지 찾아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화요일 준호 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인혁 씨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치매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억에 혼란이 심해졌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약물 용량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막막해졌습니다. 준호 씨를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들었어요. 수요일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이나 된 일이라 형사 고발은 어렵고 민사소송도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분명히 억울한 일이 상대가 현직 시의원이시죠. 정치인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엮여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막막했어요.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목요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년 전 서류들이 의도적으로 폐기된 흔적이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말했죠. 이상하네요. 2017년 5월 자료만 통째로 없어졌어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인혁 씨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금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골목을 돌아도 계속 따라왔어요.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죠. 한참 후에 나왔더니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죠. 토요일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흐릿했어요. 선영아, 그만둬. 위험해. 무슨 말이에요? 인혁 씨가 준이를 건드릴 수도 있어. 제발 그만둬. 준호 씨도 준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멈춰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일요일 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치기만 해요. 준이야, 아빠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진실을 밝혀야. 진실이 뭔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혁 씨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모든 자료를 버리고 손을 떼세요. 전화를 끊고 준이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월요일 새벽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아침에 일어나니 우편함에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준이가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딸이 소중하면 조용히 살아라는 메모가 있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였어요. 준호 씨를 돕고 조사하느라 적금까지 깨었습니다. 계속하다간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죠. 병원에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선영아, 아니, 누구세요? 준호 씨가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 거였어요. 의사가 와서 말했죠.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악화입니다. 이대로면 얼마 못 가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혁 씨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준호 씨마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의는 정말 없는 걸까요? 악인이 이기고 선인이 지는 게 현실일까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소리에 잠에 섰겠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김준호 환자분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어요. 뇌경색입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더라도 기억이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숨이 막혔어요.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오전 10시쯤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인혁 씨였습니다. 그는 준호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누구도 진실을 모를 거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인혁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증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불쌍한 치매 노인이 쓰러진 것뿐이야. 인혁 씨가 나가고 난 후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는 없고 증인인 준호 씨는 의식이 없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준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치기만 해요. 아버지도 이렇게 됐고. 딸의 간절한 부탁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수요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시의원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 건을 맡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변호사마저 포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목요일 집으로 돌아오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 이웃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고요. 인혁 씨의 압력이 일상생활까지 침범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피하듯 비켜갔죠. 금요일 병원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준호 씨의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죠.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바닥이었습니다. 적금까지 다 깨서 썼는데도 부족했어요. 준이에게 도움을 청하려다 말았습니다. 딸에게까지 부담을 줄 순 없었어요. 혼자 감당해야 했죠. 토요일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겨우 안정을 찾았죠.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 위험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일요일, 강인혁 씨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죠. 역겨웠습니다. 저 사람이 준호 씨를 망쳤는데 혼잣말이 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죠. 월요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였어요. 더 이상 급성기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요양병원비는 더 비쌌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보호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지원도 한계가 있어요.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준호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의사들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죠. 화요일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하지만 분명히 범죄가 추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법도 정의도 희망도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의식 없는 준호 씨를 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로. 인혁 씨는 시장이 될 거고 준호 씨는 이대로 사라질 거예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진실은 묻힐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2시 병실 의자에 앉아 의식 없는 준호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준호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인공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8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8년 전에 좀 더 믿어주었다면 어땠을까? 사업이 망했을 때 같이 싸워줬다면? 빚쟁이들이 몰려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함께 맞섰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미안해요. 그때 더 들어주지 못해서.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씨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움직임이 없었어요. 새벽 4시쯤 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아버지를 내려다봤죠. 엄마, 우리만 다치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미... 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목요일 오전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인혁 씨 관련 기사, 부동산 등기부 사본, 8년 전 신문 스크랩들, 모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증거가 되지 못하는 그저 추측과 의심뿐이었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어요. 준호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22살 가을, 친구 결혼식에서였죠. 수줍게 웃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우리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첫 월급으로 작은 목걸이를 사주며 미안하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비싸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게 내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글씨가 번져서. 금요일 성당에 갔습니다. 텅 빈 성당에 앉아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신부님이 다가왔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신부님, 정의는 정말 있는 걸까요?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요? 신부님이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토요일,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부쩍 늙은 것 같았어요.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목이 막혔어요.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이 뒤섞여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일요일, 준이와 함께 준호 씨 병실에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마지막 작별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준호 씨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앙상한 볼. 한때는 건장하고 듬직했던 사람이었는데. 미안해.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고 인혁 씨는 승자가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월요일 새벽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놓기로 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준호 씨도 나도 준이도 모두 지쳤다. 강인혁이 이긴 거다. 악이 선을 이긴 거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노력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모든 게 끝났으니까. 화요일, 마지막으로 준호 씨 곁에 앉았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죠. 20여 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안녕?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었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박선영 선생님 맞으시죠? 저 이민철입니다. 8년 전에 김준호 소장님 밑에서 일했어요. 준호 씨의 옛 선장 직원이었습니다. 이민철 씨는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진실했죠. 소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병문안 왔다가 선생님 뵙게 됐네요. 민철 씨를 따라 병실로 갔습니다. 그가 의식 없는 준호 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임금 주려고 애쓰셨죠. 마지막이라니요? 민철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회사 망하기 직전에 소장님이 개인 돈으로 우리 월급을 주셨어요. 집 담보 대출까지 받으셨다군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준호 씨가 횡령범이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 희생한 거였죠. 혹시 다른 증인도 있나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15명 정도 연락처 있어요. 다들 소장님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해요. 목요일 아침, 민철 씨가 소개해준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 모인 그들은 하나같이 준호 씨를 옹호했어요. 소장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려 했어요. 강인혁이 공사비를 빼돌렸죠. 우리가 다 봤어요. 한 노동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이거 급여 지급 내역서예요. 실제로 받은 돈이랑 서류상 금액이 달라요. 누군가 중간에서 빼먹은 거죠.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실질적인 증거를 찾은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지역 언론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기자였어요.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을 빛냈죠. 이거 특종감이네요. 시장 후보의 과거 비리라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언론의 의무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가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서류를 분석했어요. 건설업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준비를 시작했죠. 토요일,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설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였어요. 김준호 씨 사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노동자를 위해 희생한 분을 그냥 둘 순 없죠. 함께 싸우시죠. 단체에서 변호사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요일, 준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였네요. 어떻게 알았니?
병원 동료가 기사 초안을 봤대요.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준이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8년 만에 딸이 아버지 손을 잡은 게. 아빠, 미안해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월요일, 옛 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숙 씨가 앞장서서 왔어요. 선영아,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료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치료비를 위해서였죠.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인혁 회사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남자였는데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 양심 선언을 하려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강인혁 회장이 공사비를 빼돌린 증거가 있어요. 이중 계약서, 허위 세금 계산서,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왜 이제야? 그동안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강인혁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수요일, 언론사와 시민단체, 노동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증거에 기반한 폭로였죠. 금요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합니다. 강인혁은 끝이에요. 시장은커녕 감옥행이죠.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8년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온 거예요. 목요일 저녁, 병실에서 준호 씨 곁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죠. 준호 씨, 이제 곧이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 당신 누명 벗을 수 있어. 그때 준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착각인가 싶어 다시 봤는데 분명히 움직였어요. 준호 씨, 들려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환자가 반응을 보여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뇌파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격할 때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거예요. 금요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회원들,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8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제 손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제 남편 김준호는 횡령범으로 몰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준 결정적 증거였죠. 여기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강인혁 시장 후보가 공사비를 빼돌리고 그 죄를 제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광장이 술렁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이민철 씨와 노동자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김준호 소장님은 우리 월급 주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어요. 강인혁이 이중 계약서 만들어서 차액을 빼먹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도 나섰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저는 강인혁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다 봤습니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후보 건설업계 비리 폭로, 8년 전 횡령 사건의 반전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어요. 오후 2시 강인혁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로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죠. 모든 건 음해입니다. 정치적 공작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중 계약서, 내부 직원들의 증언,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토요일, 검찰이 강인혁 씨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혁 씨에게 당했던 다른 하청 업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 아침, 병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눈을 뜬 거예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 다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어. 준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아직 힘이 없었어요. 손을 꼭 잡아줬죠. 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요. 아빠!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준호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준이가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빠가 우릴 지키려고 그렇게 된 거였는데. 월요일, 강인혁 씨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였어요. 시장 선거 출마는 당연히 취소됐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강인혁 씨는 준호 씨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하청 업체를 같은 수법으로 망하게 했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죠. 화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이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8년 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죠. 수요일,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준호 씨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았던 것에 대한 사과였어요. 정부에서도 피해 보상을 약속했죠. 목요일, 준호 씨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준이가 물리치료사로서 아버지를 직접 돌봤어요. 딸이 정성껏 아버지 다리를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게요. 금요일, 강인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이었어요. 재산도 대부분 몰수됐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토요일, 병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민철 씨와 노동자들, 교사 동료들, 시민단체 사람들 모두가 준호 씨의 회복을 축하했어요. 소장님,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은 어눌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병실이 아닌 병원 옥상 정원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준호 씨, 그 옆에 저, 그리고 준이와 서진 씨까지. 선영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줘서. 준호 씨가 어렵게 말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결혼식 때 같이 버진로드 걸어주실 거죠?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우리 가족을 비췄어요. 8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토요일 오전 10시 준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드레스를 정리하는 딸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준이에게 참 잘 어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죠. 정장을 입은 모습이 예전처럼 듬직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준호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준이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같이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버진로드를 걷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이가 준호 씨의 팔짱을 꼈어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었죠.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철 씨와 노동자들도 와 있었고 교사 동료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해줬습니다. 신랑 서진 씨에게 준이를 인계하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6개월 전에 쇠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피로연해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인혁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오히려 추가 범죄가 드러나 형량이 늘었죠. 그가 빼돌린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호 씨도 정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준호 씨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25평 아파트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이 결혼식 사진,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들. 월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준호 씨가 잠들어 있었죠. 숨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2사람분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버리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잘 잤어? 준호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읽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화요일, 준호 씨와 함께 치매센터에 갔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아닌 봉사자로 가는 거였어요. 다른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보호자에게 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준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이 따뜻했어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아기 가졌어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준호 씨가 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목요일,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이제는 준호 씨도 함께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했으니까요. 금요일, 준호 씨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건설 컨설팅 회사의 자문역이었어요. 나는 월급은 아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선영아,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기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토요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선영아,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하자. 그럼요.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갔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요. 감사 기도를 올렸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준이 아이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죠. 저녁 무렵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8년의 이별과 고통을 겪은 후에 되찾은 일상이라 더욱 소중했죠.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이가 보낸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을 견딘 끝에 찾은 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의 어깨에 기댔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실과 용서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임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 가족 속 비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가족 속 비밀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